2부입니다. 잠시 후 1타 경제 코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했죠. 네. 이게 이제 환율을 고려해서 한 결정이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네. 환율이 1,500원 지금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게 넘어가면 진짜 우리 실생활에 큰 위험이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1,500원 선은 지금 심리적 저항선으로 지금 우리가 여겨지고 있고요. 만약에 1,500원 선이 넘어지면 우리 생활의 전반에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체감되는 게 바로 기름값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제 유가는 안정이 되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비싼 기름을 이제는 쓰고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외식비가 당연히 수입 물가 높아지면서 외식비가 아마 더 치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부담되죠. 또한 유학 보내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00원 선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황이 어제 3시 반 종가로 1,474원 60전으로 마감됐거든요. 지금 환율이 다시 또 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의 고민이 여기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물가 부분인데 예. 지금 물가가 지금 뭐 안정되고 있다라고 보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체감이 안 되잖아요. 생활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환율이 치솟는다 그러면 뭐 바로 직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수입 물가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갈수록 물가 이거 잡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은에서 이런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올라가나요? 그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원화 가치 떨어지니까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금통위원들은 이 환율 때문이라도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알겠습니다. 이유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긴 높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뭐 경기 하방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 좀 내려서 뭐 경기 활성화하자라는 목소리가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 그럼 원화 가치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환율은 치솟게 되고 그게 또 부작용, 지금도 높은데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시장도 난리죠. 예, 만약에 금리 내리면 당연히 뭐 그 자금 어디 가겠습니까? 다. 예, 또 자산 시장,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쪽으로 또 흐를 수밖에 없어서 이런 고민들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금통위원들이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네. 부동산에 참 걱정되는 게 지금 서울 집값은 48주 연속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뭐 부동산을 생각하고 환율을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힘들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금리 높여버리면 이거는 뭐 조달금리도 높아지고 기업들이 돈 구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황은 맞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동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내내 동결로 간다? 저는 이제는 금리 인하는 놓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한번 금리 인하를 한번 단행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 타이밍은 저는 놓쳤다고 보고요. 상반기에는 아마 금리 동결로 계속 갈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하반기에 상황을 보겠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경기가 완전히 꺾인다. 지금 사실 반도체 경기 때문에 좀 나아지고 있는 건데 반도체 수출에 대한 먹구름이 만약에 하반기에 가서 낀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다 그러면 하반기 가서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동결로 가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상반기에는 금리 동결 계속 이어진다. 하반기에 가서 상황에 봐서 한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은 지금 상황으로, 지금 펀드 현상 상황으로는 힘들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 환율 상황이 우리 생활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그 경우에 따라서 좀 정리해 보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 있는 분들은요, 내 대출 금리 내려가겠거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는 코픽스 금리가 0.08% 12월 이렇게 올랐는데요. 0.08%포인트 오른 거 보면은요, 시장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대출이 있으신 분들, 아마 주담대에서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 당분간 아마 높은 금리가 또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예. 영끌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렇겠죠. 뭐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급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물가가 2% 초반대다. 그러니까 뭐 뉴스를 보면은 안정적이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전체 소비자 물가고요. 체감 물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먹는 것들은 생활 물가는 높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점심값, 뭐 커피값, 뭐 외식비 이거 다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어서 아마 나의 실질 소득은 점점 더 감소되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오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다 우리는 수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세 번째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서울 부동산은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지금도 48주 연속 오르고 있고 공급 불안되죠. 똘똘한 한 채 심리가 굉장히 세죠. 아직도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울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하신 분들을 보면은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축해서 이자를 좀 받으신 분도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수준을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쁠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 하지만 이제 생활비가 오르는 부분. 근데 이 생활비 오르는 거는 또 국민연금이 보충해줍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고 물가에 연동되죠. 맞습니다. 예,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올해도 2.1% 높아졌거든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좀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거를 좀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물론 생활비는 좀 걱정이겠지만 그래도 상황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네. 국민연금 소득 감액 제도를 6월부터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국민연금 소득 감액 제도가 뭐였죠? 자, 이게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젊을 때 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또 일한 만큼 또 은퇴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금액 이상으로 벌면 나의 노령연금이 깎여요. 이게 소득감액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거는 좀 불만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 제도가 나온 이유가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 금액이 얼마냐? 2025년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3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은퇴를 했어요. 나는 지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근데 열심히 지금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소득 금액이 309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만 원 깎이고요. 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최대 15만 원 깎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국민연금을 냈는데 100% 못 돌려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는 소득 감액 제도이고 이거를 6월부터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소득 감액 제도의 이유가 소득이 적은 노인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감액한 만큼 그러면 소득 적은 사람한테 더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이건 동의합니다. 전혀 이유가 안 돼요. 그냥 정부 맞습니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밖에 없죠. 네.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2 구간이 삭제가 돼요. 6월부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 2 구간이 뭐냐? 초과 금액 100만 원이 1구간이고요. 초과 금액 200만 원까지가 2구간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까지 초과 구간은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내 소득이 509만 원 넘지 않으면 난 깎이지 않는다. 그 이상은 여전히 깎여요? 여전히 깎입니다. 예, 내가 내 소득이
나 노령연금 받고 있는데 509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3, 4, 5단계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깎이는 구조로 돼 있어서 네. 이게 6월부터는 뭐 완벽하게 소득 감액 제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부분 완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해야 되는 사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보편적으로 사람도 일하는데 보편적으로 국민연금을 깎는다? 이거 장기적으로 좀 더 문제가 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만약에 이 3, 4, 5단계도 순차적으로 좀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근로 의욕을 완전히 상실시킵니다. 예.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60대, 70대 분들 아직도 건강하신 분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근로 의욕이 이런 제도가 남아 있으면 근로 의욕이 꺾여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소득 감액 제도는 좀 맞지 않다. 과거에 만들었던 정책이다 보니까 예. 지금 와서는 좀 맞지 않는 정책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 초고령 사회에 본다 그러면 노동 인구가 필요하고요. 특히 60대, 70대 이 노동 인구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라도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부 폐지하는 게 아니라 3, 4, 5단계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것도 좀 정부의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